제 개인적으로 마카롱 좋아합니다. 단 것을 좋아하지만 특히 마카롱이랑 다쿠아즈를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간 냄새 물씬한 SF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SF이다 보니까 외계 행성도 나오고 무슨 우주선 큰 우주선도 나오고요. 이 미키가 우주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장면도 뭐 조금씩 있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처음 찍어보니까 찍으면서 신기하고 재밌고 그랬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것보다도 제 25년 감독 경력의 최초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주인공 나샤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요. 미키와 나샤의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이 와중에 인간이 출력되고 있는 이 와중에 러브 스토리가 있고 그 정재희 씨가 만든 멋진 그 사랑의 테마 음악도 있어요. 이 영화 멜로 영화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뻔뻔스러울 것 같지만 어쨌든 사랑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 미키 17이란 영화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이파이 SF 영화지만 동시에 되게 인간 냄새로 가득한 되게 인간적인 SF 영화랄까요? 이 옆에 있는 로버트 패틴슨 님이 연기한 미키라는 되게 평범하고 힘없고 어찌 보면 좀 불쌍한 청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냄새 물씬 나는 새로운 느낌의 SF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는 되게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되게 좀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불쌍한가? 그래서 일단 이 친구의 직업 자체가 죽는 직업이에요. 반복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또는 죽을 가능성이 높은 임무를 부여받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현장이 투입되고 계속해서 죽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미키 17인데 저 17이란 숫자가 17번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야말로 극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마다 새롭게 프린팅이 돼요. 출력이 됩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SF 영화에서 많이 봤던 복제인간 클론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고요. 그야말로 우리 그 프린터에서 서류 뽑듯이 이렇게 인간이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좀 되게 비인간적이잖아요. 인간인데 출력된다는 게. 그래서 이 원작 소설에서 이제 미키 7인데 원작 소설에서의 핵심 컨셉트도 휴먼 프린팅, 인간이 인쇄된다, 출력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매번 출력되는 분이 이제 이분이에요. 이분이 출력된다고 생각하면 보기만 해도 되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장 극한 직업의 극한의 처지에 있는 노동자 계층이라고 할까요? 미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계급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영화가 거창하게 계급 간의 투쟁을 다룬다 뭐 이런 식의 정치적인 깃발을 들고 있진 전혀 않고 이 친구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렇지만 그 와중에 또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래서 미키의 성장 영화 같은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횟수를 좀 늘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7번 충분하지 않다. 이게 그 일상적으로 이게 자기 직업인데 더 일상적으로 더 많이 더 다양한 죽음을 통해서 더 출장을 10번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동자 느낌 같은 거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죠. 미키 되게 불쌍해요 영화에서. 착한데 조금 멍청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1인 2역을 하는 셈이에요 사실. 미키 18, 미키 18도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각이 되게 복잡했었을 것 같아요. 그 개봉 날짜 이런저런 변동이 많이 있어서 저도 되게 익사이팅 했었는데 사실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제 영화 중에 개봉 날짜 변경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살인의 추억 때부터 매번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만큼 배급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유난히 좀 그 주목을 받아서 그런 건지 기사화가 많이 돼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미국 그 허리우드 현지 인더스트리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었고요. 그 배우 조합 파업 때문에 미키 17뿐 아니라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다 개봉 날짜가 많이 바뀌고 그랬었거든요. 그 여파도 있었고요. 복잡한 여건 상황들이 엮여 있었었고요.
그 개봉 날짜 이런저런 변동이 많이 있어서 저도 되게 익사이팅했었는데 사실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제 영화 중에 개봉 날짜 변경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살인의 추억 때부터 매번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만큼 배급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유난히 좀 그 주목을 받아서 그런 건지 기사화가 많이 돼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미국 그 허리우드 현지 인더스트리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었고요. 그 배우 조합 파업 때문에 미키 17뿐 아니라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다 개봉 날짜가 많이 바뀌고 그랬었거든요. 그 여파도 있었고요. 복잡한 여건 상황들이 엮여 있었었고요. 뭐 재편집을 한다거나 재촬영한다거나 그런 뭐 복잡한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뭐 제가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디렉터스 파이널 컷 감독 최종 편집권으로 애초에 계약이 됐던 영화였고 또 워너에서도 이제 저의 그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을 영화 자체에 대한 컨트롤을 되게 존중해 주셨고 뭐 저나 스튜디오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순탄하게 다 잘 끝난 작업이었는데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 때문에 뭐 좀 변화가 있었고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3월에 전 세계에 그리고 2월 말에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봉하게 돼서 되게 기쁜 마음입니다.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원작에서는 좀 그래도 미키가 이렇게 역사 선생님이고 뭐 뭔가 약간 지적인 얘기들도 늘어놓기도 하고 또 원작의 성격 자체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사이파이 하위 장르 중에 이제 하드 사이파이라고 해가지고 과학 기술적인 설명이 아주 많습니다. 소설에 한 챕터 걸러 다 과학 얘기만 있는 정도로. 근데 제가 과학에 이렇게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다 빠지고 오로지 땀 냄새 나는 인간들의 얘기로 이제 각색을 쫙 채워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미키도 저는 좀 더 워킹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노동계층, 좀 더 외로운 친구, 좀 더 가엾고 불쌍한 친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친구가 이런 극한 직업에 휴먼 프린팅, 인간으로 출력되면서 계속 위험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인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과거사를 좀 더 단순하게 그렇지만 더 외롭게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유일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스티븐 연 배우가 이제 연기하는 티모라는 캐릭터인데 그나마 유일한 친구인데 그다지 유익하진 않습니다. 미키에게 여러 가지 해로운 측면도 많은 복합적인 인물이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키가 영화 속에 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아까 얘기 들었던 더 불쌍하고 가엾고 우리가 좀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미키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근미래죠. 즉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겪게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마 그때쯤 되면 오늘 내일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되게 생생하게 겪으시게 될 여러분 세대에서 그런 일이라는 얘기고 그만큼 현실감 있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사이파이 물론 뭐 듄 같은 영화처럼 되게 서사적이고 아주 먼 우주의 저편에서 또 아주 뭐 석이 막 훌쩍 시간대를 뛰어넘는 그런 웅장한 사이파이도 물론 SF 영화도 좋지만 재밌고 또 훌륭하지만은 우리 작품은 되게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끼리는 뭐 농담처럼 발냄새 나는 사이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인간 냄새라고 할게요. 인간 냄새 나는 SF 영화다라고 했듯이 그래서 되게 가까운 근미래로 더 끌어당기고 싶었습니다. 원작 소설이 몇 년도였지? 우리 성재님과 같이 원작 소설을 이제 번역해 준 거를 제가 보면서 작품 처음 각색 준비했었는데 훨씬 뒤죠. 어쨌든 훨씬 더 미래예요. 근데 훨씬 더 우리 가까운 여러분들이 곧 겪게 될 미래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일이고요. 사실 불과 한 10년 전, 10년이면 2015년도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챗 GPT 같은 거 보면서 쭝얼쭝얼 그 핸드폰 붙들고 서로 대화하리라고 상상 전혀 못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10년 후에 또는
불과 2, 3년 후에 어떤 일이 우리한테 닥칠지 사실 무척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보이는 일들이 조금은 사이파이, 그러니까 SF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겪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뭐 SF 영화를 제가 뭐 아직 영화 편수가 이제 미키를 포함해서 8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4편 정도는 SF 또는 SF 비스무리한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작품들이 다 보면 괴물, 설국열차, 옥자, 그다음 이번에 미키 27 전부 다 정치적인 풍자를 담고 있고요. 사이파이 영화의 또 그게 매력, 그러니까 SF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나 정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는 유머러스하게 마음껏 풍자할 수 있다는 게 SF 장르의 매력이기 때문에 이번 미키 17도 사실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그 평생 한 번도 악역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던 우리 마크 러팔로님이 그 뭐랄까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로 나옵니다. 조금 여지껏 본 적이 없는 독특한 유형의 독재자 캐릭터인데 조금 얼빵하고 귀여운 면도 있고요. 그 좀 위험한 귀여움이죠. 모든 독재자들이 또 매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매력 때문에 군중들을 사로잡고 그러는 건데 거기서 오는 어떤 위험함이 또 있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가 거기서 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로서 마크 러팔로가 되게 즐겁게 이제 열심히 연기를 해주셨는데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는 좀 당황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역할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어? 나한테 왜 이래?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다가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정의로운 뭐 시민운동 역할 하신다거나 뭐 그런 뭐 투사 역할 하시고 그런 정의로운 역할만 많이 하셨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되게 즐거워하셨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제 여러분들도 AI 때문에 많은 궁금증으로 인터넷과 유튜브를 뒤져보시고 계시리라 추측이 됩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AI가 절대 쓸 수 없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 것인가 매일 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다큐멘터리 보면은 거기 누구야 우리 새돌림 이새돌림이죠, 그죠? 이새돌림의 뭐죠? 73수였나? 그 신의 수 있었잖아요. 알파고를 굴복시킨 그 수를 그런 수를 한 3페이지 걸로 한 번씩 등장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를 쓰리라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AI를 내가 요리할 수 있을까? AI는 절대 쓸 수 없는 시나리오를 매년 한 편씩 써내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좀 무시무시해요. 근데 이 영화 업계에서도 이제 엄청 그것 때문에 많은 논쟁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힘이 없거나 뭐 권력이나 권위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었죠. 시나리오 쓸 때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끌리게 되는데 이번 미키 17도 제가 반복적으로 되게 불쌍한 청년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간단한 것 같아요. 무슨 슈퍼히어로 같이 엄청 뭐 힘과 파워와 위력을 가진 인물이 되게 쉬운 미션을 휘리릭 해치워버리면 거기서 뭐 나올 드라마가 없잖아요. 사실 모든 것이 되게 간단하고 싱거워질 것 같고요. 그 반대로 힘이 없고 불쌍하고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는 주인공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미션이라든가 이 미키 17 영화에도 그런 면이 있는데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자기의 능력 범위를 훌쩍 넘어가는 그런 미션이라든가 또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를 고군분투해서 헤쳐나가면 거기서 많은 드라마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약하고 또 문제점이 많고 조금은 불쌍한 그런 캐릭터들에 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처음에 시나리오 썼을 때 한글로 썼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거를 또 이제 최성재님이 다 영어로 바꿔주셨고 그런 번역이란 건 또 창의적인 여러 가지 그 터치가 숨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님도 되게 훌륭한 또 영어 번역하시는 분이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또 소설이 또 해외에서 많이 읽혀지게 된 거라고 하는데 최성재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고 거기서 이어와서 또
촬영장에서 모든 배우들과의 소통, 기술 파트 스태프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 미묘한 게 많잖아요. 배우분들이랑 얘기하면 사실은 되게 이상한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게 과연 전달될까 싶은 미묘한 뉘앙스도 전달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이제 작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배우분들이 뭐 여기 랍도 미키도 그렇지만은 다들 샤론님한테 많이 의존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매개체 전달자 더하기 어떤 거기에 이제 본인의 창의적인, 본인도 또 영화 감독이니까 영화적인 이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거 영어로 하셔야지. 자주 먹고요, 커피랑 같이. 그래서 뭐라도 작품 쓰다 보면 어딘가 좀 마카롱이 들어갈 만한 틈바구니가 없을까 하다가 기생충에서 보면 되게 가슴 아프지만 그 지하에 계셨던 분이 그 카스테라 가게를 했다가 뭐 그런 사연이 있는데, 미키에서는 왠지 좀 준비가 섣불리 마카롱 가게를 열었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주인공이 뭔가 그런 사연이 있으면 왠지 좀 더 가엽고 공감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됐던 거고요. 티셔츠요? 디자인 마크 같은. 뭐 제가 의상팀 할 때 따로 주문을 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긴 한데, 티셔츠에 그런 티를 입는다는 거는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을 거기 던진다는 거잖아요. 뭐 완전히 정말 자기가 캠페인하는 걸 자기가 입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입었을 때 좋아하더라고요, 배우들도. 그런데 이제 그 떨어져서 보면 약간 한심하기도 하고, 근데 본인들은 그게 너무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그쵸. 슈퍼맨 티셔츠처럼. 근데 이제 마카ron인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무척 좋은 배우님들과 같이 작업해서 즐거웠습니다. 특히 로버트 패틴슨, 미키, 두 미키를 연기해준 랍과의 작업이 무척 즐거웠었던 영화니까 보시는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